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상처는 가슴에 닿는다고. 명절 밥상에는 음식보다 말이 먼저 놓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보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들은 웃으며 건넨 인사가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을 눌러본 적이 있습니까? 명절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던 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편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치니까, 식구니까 내 말은 다르게 받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말은 더 깊이 스며들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천천히 아뭅니다. 낯선 사람에게 들은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가족에게 들은 말은 뿌리처럼 박힙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의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던진 말이 평생의 앙금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박힌 말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절 자리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5가지 말을 살펴보려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지를 자비의 눈으로 비춰보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입술은 누구의 마음에 머무르려 하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당신이 뱉을 말은 음식처럼 따뜻함을 전할 것입니까? 아니면 칼처럼 자국을 남길 것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걸어가 봅시다. 어느 절에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으니 뱉기 전에 3번은 삼켜보라고. 삼키는 동안 마음이 식으면 그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고. 3번을 삼켜도 여전히 해야 할 말이라면 그때는 부드럽게 건네라고 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뱉은 말은 대부분 후회가 됩니다. 천천히 삼킨 뒤에 나온 말만이 상대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뜨거운 국은 식혀서 먹어야 입천장을 데이지 않듯이 뜨거운 말도 식혀서 건네야 상대의 마음을 데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도 그런 삼킴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명절이 음식의 온기보다 말의 온기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 명절에는 2가지 흐름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오랜만에 모였다는 반가움과 오래 쌓인 긴장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웃음 사이로 묵은 감정이 고개를 내밀고 안부를 묻는 말 아래로 오래된 서운함이 흐릅니다. 평소에는 무심히 넘길 말이 이 자리에서만 유독 크게 울립니다. 명절 밥상은 음식을 나누는 자리이면서 쌓인 마음이 터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1년 동안 쌓인 기대와 실망이 한꺼번에 풀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기쁨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기대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분위기 속에서 건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명절 자리의 말은 피로 위에, 기대 위에, 묵은 기억 위에 올라섭니다. 가벼운 농담도 비수가 되고 걱정의 말도 간섭으로 들립니다. 말은 혼자 서지 못합니다. 그 말이 놓이는 자리가 말의 무게를 정합니다. 같은 돌멩이도 물 위에 떨어지면 파문을 일으키고 모래 위에 떨어지면 조용히 묻힙니다. 한 여인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남편은 다른 이에게는 부드러우면서 저에게만 차갑습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이와 그대 사이에는 쌓인 것이 다르기 때문이요. 같은 말도 쌓인 것 위에 떨어지면 다르게 울리는 법이요. 그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남편에게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쌓인 것이 많을수록 작은 말도 크게 들립니다. 그것이 가까운 사이의 어려움입니다. 쌓인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허물지 않으려면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명절 자리에서는 옳은 말보다 살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맞는 소리를 해서 이기는 것보다 아무 말하지 않아서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큽니다. 정답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말은 상대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을 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공기를 바꿉니다. 내 기분을 풀기 위한 말은 상대에게 짐이 됩니다. 상대를 돕기 위한 말만이 관계를 살립니다. 입을 열기 전에 그 말의 목적지를 확인하십시오. 사람은 힘들 때 남의 말에 더 예민해집니다. 명절에 모인 이들은 긴 이동과 준비로 지쳐 있습니다. 피곤한 몸 위에 말이 얹히면 무게가 2배로 느껴집니다. 말하기 전에 상대의 어깨를 보십시오. 처져 있다면 당신의 말은 더 가벼워야 합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조언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첫째는 비교입니다. 누군가를 올려 세우려다 다른 누군가의 자리를 꺼뜨립니다. 형은 벌써 승진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언니네 아이는 의대 갔다며. 이런 말은 칭찬처럼 포장되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에는 낙인처럼 남습니다. 비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같은 꽃은 없습니다. 장미와 국화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계절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피어납니다. 둘째는 결혼과 출산을 묻는 재촉입니다. 언제 결혼하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물어보는 사람은 관심이라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신문을 받는 기분입니다. 그 속사정을 모른 채 미래를 당겨와 압박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선택이 다릅니다.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묻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관심과 간섭은 한 끗 차이입니다. 상대가 먼저 꺼내지 않은 이야기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셋째는 외모를 품평하는 말입니다. 살쪘네, 늙어 보이네, 옷이 왜 그러냐. 인사처럼 시작했지만 상대는 평가표를 받은 듯 굳어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오르고 명절이 끝나도 그 문장이 남습니다. 외모에 대한 말은 대부분 필요 없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껍데기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는 과거를 다시 꺼내는 말입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예전에 그 사고 쳤을 때. 이미 지나간 일을 현재의 얼굴에 붙여 낙인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꺼내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여전히 그때 그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꺼내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편을 가르는 말입니다. 저쪽 집안은 원래 그래. 너희 엄마 편만 드는 거지. 중재하려다 오히려 집안 전체에 선을 긋습니다. 한번 그어진 선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명절이 끝나도 그 선은 남아서 다음 명절까지 이어집니다. 가족은 편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편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 5가지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는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걱정되는 것을 상대에게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나가면 누가 무거워지는가? 내가 가벼워지는 만큼 상대가 무거워진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강물이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족 앞에서만 유독 사람을 고정해버립니다. 저 아이는 늘 그랬어. 형은 원래 저래. 엄마는 평생 안 변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눈앞의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내가 만든 판단만 보입니다.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이름으로 강을 부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아버지의 마음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자라서 성실하게 일했고 제 몫을 해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명절마다 말했습니다. 너는 머리가 안 돼서 그렇지.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10살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명절에 집에 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불효한다고 탓했지만 정작 아들을 밀어낸 것은 아버지의 굳은 시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둘 사이에 쌓여갔습니다. 사람을 고정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과거를 들추기도 쉬워집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틀이 있으면 새로운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니 칭찬할 일도 없고 격려할 일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지적과 훈계뿐입니다. 고정된 눈은 성장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칭찬이 드문 것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의 변화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집착은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 더 단단합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에 집착하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낙엽은 바람 따라 내려가는데 손이 붙잡으면 손만 아프듯이
지나간 모습을 붙잡으면 관계만 아픕니다. 기억 속에 그 사람을 놓아주어야 눈앞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사람은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도 변했고 당신도 변했습니다. 명절은 그 변화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모습을 꺼내 비교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이 늘었다면 그만큼 살아온 것이고 눈빛이 달라졌다면 그만큼 겪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옛 판단을 보고 있습니까? 상처를 만들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면 오히려 말이 딱딱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면 할수록 어색해지고 착해지려 애쓸수록 가식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버리겠다는 마음조차 버려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림의 덫입니다. 놓으려고 힘을 주면 더 단단히 잡게 되는 역설입니다. 손에 힘을 빼야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을수록 얼굴이 굳어졌고 말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는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한다. 흐르는 물은 붙잡지 않아도 흘러간다. 비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억누름과 놓아줌은 다르다는 것을. 억누르면 아래로 쌓이지만 놓아주면 흩어져 사라집니다. 참는 것과 흘려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무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알아차린 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명절 자리에서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비교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군.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라던 것이 빛을 받으면 힘을 잃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면 휩쓸리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한번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을 때 바로 뱉지 말고 숨을 한번 들이쉬십시오. 그 짧은 틈 사이에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식은 마음으로 뱉는 말은 뜨거운 마음으로 뱉는 말과 다릅니다. 한 번의 호흡이 한마디 말의 온도를 바꿉니다. 급한 마음에 나온 말은 대부분 후회가 됩니다. 한 호흡의 여유가 관계를 지킵니다. 억지로 착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마음은 지켜보면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물이 고이면 흙이 가라앉듯이 마음도 가만히 두면 맑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말 한 조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비교와 채촉과 품평과 낙인과 편가르기. 이 5가지 말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옳다는 단단한 중심을 세우려는 마음입니다. 내 기준이 맞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걱정이 정당하다는 믿음이 그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 불안을 상대에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면을 쓴 지배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무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흔히 나는 없다고 해석하지만 더 정확히는 고정된 나라는 덩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관계 속에서 다르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 앞에서 유독 단단한 나를 세우려 합니다. 내가 맞아, 내 말이 옳아, 나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이 단단함이 5가지 금지어의 뿌리입니다. 단단한 나를 세우려 할수록 상대는 작아집니다. 내가 커지는 만큼 상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몹시 걱정했습니다. 명절마다 언제 결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그 말이 부담스러워 점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해하며 말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딸을 위한 걱정인가? 아니면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는 내 불안인가? 그 질문 앞에서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해지는 것은 아픈 일이었지만 그 아픔 뒤에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음을 멈추자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채촉할 때, 누군가의 외모를 재단할 때 사실은 내 불안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남들과 비교되면 불안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말로 옮기면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불안은 전염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안은 부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을 상대에게 얹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불안은 내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옮기면 둘 다 무거워집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달라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몸처럼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때는 흘려보내던 말이 세월이 쌓이면 뼈에 새겨집니다. 명절에 들은 한마디가 다음 명절까지, 때로는 평생까지 따라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설득보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따뜻하게 헤어지는 것이 더 값집니다. 명절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은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분으로 헤어졌는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때와 양에 따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명절 자리는 약을 쓸 때가 아닙니다. 이미 모두가 지쳐있고 이미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가르침을 주려 하면 독이 됩니다. 약도 때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명절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쉬러 온 사람들입니다. 쉬러 온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면 더 지칩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캐묻는 대신 요즘 잠은 잘 자냐고 현재를 살피는 말로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오늘 무사히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가족은 정답을 겨루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숨을 고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어야 합니다. 밖에서는 싸워야 하지만 집에서는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의 얼굴이다. 맛있는 반찬이 가득해도 얼굴이 굳어있으면 체한다. 반찬이 부족해도 서로 웃으면 배가 부르다. 명절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차린 상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까? 음식은 잊혀도 표정은 남습니다. 반찬 가짓수보다 웃음의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차린 것이 부족해도 마음이 넉넉하면 풍성한 상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더하려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언을 더하려 했습니까? 평가를 더하려 했습니까? 비교를 더하려 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덜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를 덜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번 명절에 당신은 무엇을 덜하겠습니까? 그 비움이 가족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더하는 것보다 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덜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명절 자리에서 지킬 한 가지 원칙은 중도입니다. 차갑게 침묵하지도 말고 넘치게 훈계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너무 많이 말해도 탈이 나고 너무 적게 말해도 서먹해집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적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는 어중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는 지혜입니다. 줄 위를 걷는 사람처럼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말이 올라오면 먼저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비교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군. 채촉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군. 이렇게 알아차리면 이미 절반은 멈춰집니다. 알아차림은 억누름이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보이면 힘이 빠집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마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됩니다. 대체할 문장은 간단하면 됩니다. 비교하려던 말 대신 내가 괜찮으면 그걸로 됐다. 채촉하려던 말 대신 요즘 힘든 건 없니? 품평하려던 말 대신 건강하면 그게 제일이지. 이 정도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말이 자리를 살립니다. 화려한 말보다 따뜻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짧아도 진심이 담기면 충분합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5가지 금지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교, 재촉, 품평, 낙인평 가르기. 이 말들을 멀리하면 가족은 다시 가까워질 공간이 생깁니다. 말을 비우면 마음이 채워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를 덜하는 것입니다. 뱉으려던 말을 한번 삼키는 것입니다. 삼키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삼키십시오. 삼킨 말은 사라지지만 뱉은 말은 남습니다. 처음에 여쭈었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누구의 마음에 머무르려 합니까?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당신은 어떤 한마디로 이 집의 공기를 살리고 싶습니까? 그 답을 찾았다면 나머지 말은 모두 내려놓아도 됩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온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 있었다는 사실뿐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얼굴로 있었는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음식 맛은 잊어도 그때 느꼈던 마음의 온도는 오래 남습니다. 올해 명절, 당신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